무작정 읽기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제1부 역사에서의 불평등주의 체제들. 오늘은 제3장 소유자 사회의 창안 12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3원 또는 3기능 사회의 일반적 특성 중 일부를 특히 유럽 신분 사회의 틀 안에서 바라보았다. 이제 분석하려는 것은 어떻게 이 3원 사회가 18세기와 19세기 동안에 국가별로 서로 다른 리듬과 양상에 따라 점차 소유자 사회로 전환되었는가다. 2부에서는 유럽 이외, 특히 인도와 중국의 3원 사회를 살펴볼 텐데 이 사회들이 유럽의 소유주의 및 그 식민지 세력과 만나 국가 형성과 구례의 3기능 구조 전환의 조건에 어떤 식의 영향을 받아 특수한 궤적을 밟게 되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유럽의 궤적에 대한 분석을 더 밀고 나가야 한다. 이번 3장에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대해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eng 레짐의 신분사회와 19세기 프랑스에서 만개한 소유주의 부르주아 사회의 상징적 단절을 가리킨다. 수년간 혁명기 입법자들은 권력관계와 소유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하려 시도했고, 이때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분석은 그들이 봉착했던 엄청난 과업과 모순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우리는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법적 정치적 과정들이 어떻게 불평등과 소유 집중이란 문제와 충돌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은 결국 1800년과 1914년 사이에 극도로 불평등한 소유자 사회로 나아가고 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여타 유럽 국가, 특히 영국과 스웨덴의 궤적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3원 사회에서 소유자 사회로 전환될 때 주로 국가 형성 및 사회 경제 구조의 진화와 관련된 혁명 과정과 장기적인 흐름이 갖는 각각의 역할에 관해 질문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경로와 분기점이 있을 수 있음을 부각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시기죠. 그때가 3원 사회에서 소유자 사회로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상징적 시간이었다. 1789년 이후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1789년의 거대한 구획과 근대 소유의 창안, 3원 사회와 그 뒤를 이은 소유자 사회를 가르는 거대한 구획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분명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그때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1789년 8월 4일 밤 프랑스 국민의회는 사제와 귀족의 특권 폐지를 의결했다. 그 후 주간, 월간, 연간으로 줄곧 이어진 난점은 이 특권의 정확한 목록을 정하는 일, 그러므로서 어떤 보상도 없이 단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하는 권리들 간의 경계를 긋는 일로, 역으로 정당하다고 간주돼 지속될 수 있던 권리들, 즉 새로운 사법적, 정치적 언어로 그 권리들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보상 혹은 매입 대상이 되는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자, 1789년 8월 4일에 국민의회와 사제와 귀족의 특권을 폐지를 의결했는데, 그때부터 폐지되어야 할 특권은 어떤 것이고 계속 보장되어져야 하는 권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경계를 긋는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력과 소유에 관해 혁명기 입법자들이 내놓은 이론은 원론상으로는 비교적 명료했는데 다음의 두 문제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다. 왕권적 권리들, 이제는 중앙 집권 국가가 독점해야만 했던 권리들, 안전, 정의, 정당한 폭력의 문제와 소유권 문제다. 소유권은 사적인 개인의 전유물이 되어야만 했고 국가의 보호 아래 충만하며 완전하고 침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만 했다. 국가는 이것을 유일하다고까지 봐도 될 자신의 1차 소명으로 삼아야만 했다. 실제로 사태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갔기에 여러 유형의 권리들이 지역 단위의 권력 관계 안에서 뗄 수 없이 얽혀 있었던 만큼 시초 소유권에 대한 배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일관된 정의 규범을 결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다. 후속 대처. 다시 말해 일단 이러한 시초 배분이 견고하게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알고 있었다. 또는 안다고들 믿었다. 하지만 오래된 권리 중에서 어떤 것이 새로운 소유권에 덧붙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단지 폐기되어야만 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정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당시 혁명기 입법자들이 분명히 했던 원칙 하나는 소유권은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유권을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고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최근 연구들, 특히 역사가 브렉퍼브의 작업은 이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첫 시기인 1789에서 1790년에 이 미묘한 문제들을 관장한 국민의회위원회는 이른바 역사적 접근법을 택했다. 이 아이디어는 문제가 되는 권리의 정당성과 그 계약적 본성, 권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비계약적 본성, 권리가 폐지되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기 위해 그 권리의 기원으로 수급해 가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예컨대 봉건적 유형의 부당한 영주권 행사, 일부 공권력의 부당한 전유와 연계된 권리가 문제였다면 이 권리는 비계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무 보상 없이 폐지시켜야만 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조세특권, 귀족과 사제가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재판권이었다. 이라여 정해진 영토에서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영주권이라고 불리던 권리는 보상 없이 영주에게서 박탈되어 중앙집권국가로 넘어갔다. 이는 즉각 대체로 영주의 법정에 속했던 1심 기관의 해체로 귀착되지만 재판의 국가 독점이라는 구상은 확고하게 관철되었다. 그러니까 계약적 본성이라는 건 유지되어져야 하는 권리고요. 비계약적 본성은 폐지되어야 할 권리인데 그 폐지되어야 할 두 가지가 조세특권, 면세특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주의 재판권, 이런 것들은 즉각 폐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11조 역시 폐지되고 교회 재산도 보상 없이 국유화되었는데 혹자들은 우리가 앞장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결정에 반대한 CAS 신부와 마찬가지로 종교, 교육, 보건 서비스의 와해를 두려워했기에 뜨거운 논쟁을 유발했다. 하지만 11조 폐지와 사제재산 국유화의 신봉자들은 공적 주권은 나뉠 수 없다는 사실과 교회가 공권력이 보장하는 영구세수의 지속적 수혜를 받으며 일종의 중국가처럼 행세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넓게 본다면 왕실재산도 역시 교회재산과 더불어 국유재산에 포함되어 그 전체가 경매에 들어갔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불가분의 하나인 국가재정은 시민 대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연간 납세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항구적인 소유와 그 운용은 이제 사적 개인들의 사안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소유권은 다 사적 개인들에게 돌아가고 국가재정은 시민들의 납세에 의해서만 충당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11조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적으로 명확한 일부 경우들, 조세특권, 공적 영주권, 교회 11조, 교회 재산을 제외하면 보상 없이 폐지해야 할 여타의 특권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란 매우 어려웠다. 특히 대부분의 영주권은 즉 농민에게 부과된 귀족 계급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납입은 적어도 초반에는 실제로 유지되었다. 땅을 경작하는 대가를 영주에게 지불하는 전형적인 농민인 경우에 이러한 세금이 우선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었다. 이런 관계는 혁명기 입법자들이 이해한 의미에서 사실 표면상 계약관계 또는 적어도 소유주와 임대인 사이의 정당한 관계로 보였고 이라여 임대료라는 형태로 계속 지불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달리 말해서 영주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었지만 사적 영주권, 그곳에서 재판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공적 영주권. 또한 모든 입법 작업은 영주권 관계를 이처럼
두 구성 요소로 나누려는 것이었고 알맹이와 쭉정이를 즉 새로운 소유주의와 낡은 봉건제를 분리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영주는 자기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적 영주권이고요. 그러나 재판권은 사라졌다. 이 공적 영주권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주의와 낡은 봉건주의를 이렇게 분리해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역, 부가조, 임대료, 봉건주의에서 소유주의로 1789에서 1790년부터 그럼에도 부역, 무보수 노동을 수일간 예컨대 영주의 토지에서 주당 하루 혹은 이틀, 이는 흔한 상황이긴 했는데 아니면 때로 더 많은 날을 영주에게 바쳐야만 하는 의무에 대해서 또한 영주 부가조, 제분기, 다리, 포도 압착기, 화덕 따위의 다양한 지역시설을 영주가 독점하고 받는 사용료로 때는 영주 재판권과 연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보상 없이 폐지시켜야만 했던 것들이다. 특히 부역의 유래는 낡은 봉건 질서 및 농노제와 너무나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냈는데 이 농노제는 수세기 전에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체제이지만 그 용어들은 비록 실제로는 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프랑스 농촌에는 제법 남아있었다. 이런 것들이 폭넓고도 공공연하게 아무 제약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대혁명의 정신과 8월 4일 밤에 채택된 특권 폐지에 대한 너무나 자명한 배반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다. 영주를 위해서 가서 일해야 되는 부역과 부가조, 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들, 제분기, 다리, 포도 압착기, 화덕 따위의 지역 시설물들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침 적용을 관장하는 위원회와 법원이 많은 경우 부역에서 계약상의 기원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부역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형태와 비슷했고 요구되는 총액보다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부역은 유지되어야만 했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되는 임대료로 명시적으로 받고야만 했고 주당 1일의 부역은 예컨대 수확한 농산물의 5분의 1 또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될 수 있었다. 또는 매입 대상이 되어야 했는데 바로 이것이 많은 입법자에게는 중도적인 해법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매입 없이 부역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상당수의 혁명기 입법자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이들은 자칫 이것이 임대료 자체와 소유 전체를 문제화하는 것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다. 즉 부역이란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했는데 부역 대신에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대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역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및 그 산하위원회 법령들에 따라 매입이 고가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부역 및 여타 영주세의 매입이라는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은 그럼에도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에겐 다분히 현실성이 없었다. 토지 가치는 현금 지불 시에는 20년치의 임대료에 상당하고 현물 지급 시에는 25년치에 상당하는 정액으로 고정되었다. 그 액수는 그 시대 토지세 및 임대소득의 평균 연간 4%에서 5% 사이에 해당했지만 그럼에도 대다수 농민은 전혀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과중한 부역의 경우 무보수 노동을 주당 여러 날 동안 하는 경우에 매입은 농민을 농노 및 노예와 유사한 영속적인 채무 상태에 처하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영주세 또는 국유재산의 매입은 필요한 유동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귀족 또는 극소수의 평민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고 대다수 농민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다. 토지를 매입하고 부역의 의무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사버림으로써 부역의 의무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민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가조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경우에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려됐는데 특히 독점을 통하지 않고는 조직하기 어려운 지역 공공사업의 존재에 의해 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부가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겼다. 특히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제분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재분기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공동체의 유해한 이기기에 이를 만들거나 관리해왔던 자의 독점이 공공연히 정당화되었던 것인데, 신참자가 이 권리를 양도받지 않는 한 이 소유자는 대부분 옛 영주였다. 분명히 실제로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사태는 소유권과 3기능 사회를 특징 짓는 중국가 기반 시설이 뗄 수 없이 얽혀 있음을 새삼 보여준다. 이는 11조도 마찬가지인데, 11조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와 무료 진료소, 창고에 재원이 마련된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부가조 유지 문제는 부여기에 비해 덜 철저하게 다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적잖이 불러일으켰다. 귀족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과 특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팽팽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영주에게 내는 임대료 인정해 주자. 부역도 인정해 주자. 그럼 부가조까지도 인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는 이야기죠. 더 일반적으로는 1789에서 1790년에 주창된 역사적 접근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곤란에 봉착했다. 즉, 문제가 되는 권리의 계약적 기원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충분히 멀리까지 수세기 전까지 소급해 본다면 강고한 폭력이야말로 주로 정복 또는 예속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그 폭력이야말로 애초 대부분의 영주권 전유에서 핵심적이었을 거라는 점은 모두에게 자명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소유의 유래에서 온전히 계약이란 관념 자체는 순전히 허구였다. 더 소박하게 말하자면 혁명기 입법자들, 대부분이 부르주아 소유주들이거나 또는 적어도 당대의 다수 인구에 비해 훨씬 덜 빼앗긴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던 타협들, 다시 말해 소유관계 전체의 문제화, 전면적인 대혼란과 그들의 소유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태로 곧바로 치닫게 될까봐 그들이 두려워했던 위험한 사태를 모면하면서 안정적인 기반 위의 사회를 재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타협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혁명기 입법자들은 주로 부르주아들이었거나 재산가들이었는데, 이 소유권의 유래를 철저하게 밀고 올라가면 이 소유권은 폭력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소유권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터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대혼란과 또 자신들의 소유권의 위기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반 위의 사회를 재정의할 수 있는 타협들을 찾아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1789에서 1790년에 실제로는 매우 보수적이었던 역사적 접근에 따라 이에 착수했다. 특히 이러한 접근을 통해 수세기의 무게가 표면상 영주세에 이의 없이 소유권을 부여해 주었기에 대부분의 영주세에는 실제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를 역사적이라 했던 이유는 그 논리가 문제가 되는 논리의 진정한 역사적 기원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전부터 확립된 소유관계 또는 더 일반적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난 소유관계라면 더 이상 문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근원으로 올라가자면 누가 토지를 소유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소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소유관계는 결코 계약관계라고 볼 수가 없지요. 폭력관계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확립된 소유관계라면 문제시해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타협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은 흔히 영주 없는 토지는 없다는 유명한 속담으로 요약되기도 했다. 달리 말해 명백한 반대 증거가 부재할 때 제한적으로 목록화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지주가 지대로 받는 현물 또는 현금은 정당한 계약적 기원을 갖고 있으므로 그런 지대가 새로운 언어로 다시 정식화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대는 지불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특히 남프랑스에서는 그럼에도 법적 전통이 전혀 달랐다. 남프랑스의 법적 전통은 증서 없는 영주는 없다는 원칙으로 요약되었기 때문이다. 문서화된 증거가 없으면 소유는 확정될 수 없었고 그 어떤 지대도 정당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회의 지침은 성문법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용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어쨌든 대부분의 소유 증서는 존재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영주들이 스스로 확정하거나 또는 영주들 관할하에 있는 재판 조직을 통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숱한 농민 반란이 영주들과 성들을 공격했고
1789년 여름부터는 거기서 발견된 증서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니 혼란은 가중되었다. 소유권을 증서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증서 자체도 귀족들이 관할했던 재판 정의에서 만들어낸 거죠. 대외적인 긴장이 격화되고 그에 따라 대혁명의 흐름도 강경해지면서 그만큼 상황은 더 통제불능이 되었다. 1789에서 1791년에 입헌의회가 된 국민의회는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이 투표권을 갖는 납세 유권자적인 합헌 군주제 아래 왕국을 위한 새 헌법을 채택했는데 이 헌법은 단명했다. 그 정치 환경은 특히 1791년 6월 프랑스 동부의 바레네스의 국왕 도주 사건 이후에 점차 긴박해졌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루이 16세가 망명 귀족들과 합류하고 싶어 했고 대혁명을 군사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해 유럽의 군주정들과 모의했다며 비난받았으니 말이다. 전쟁 위협이 임박했을 때 1792년 8월 봉기에서는 국왕이 체포되기 이르렀고 국왕은 5개월 뒤인 1793년 1월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1792에서 1795년에는 새 의회가 수립되었다. 새 의회인 국민의회는 보통 선거권에 근거한 공화국 헌법 제정을 책임졌다. 헌법은 채택은 되었으나 실행된 적은 없었다. 1792년 9월 프랑스 동부 발미에서 거둔 결정적 승리는 공화국 이념의 승리와 삼기능 체제의 상징적 패배를 나타냈다. 애초에 우두머리들이 그 주도권을 잃고 해외로 떠나버렸음에도 프랑스 군대는 유럽의 모든 귀족이 이끈 연합군주정 군대에 맞서 승리했다. 이것이야말로 무장한 인민이 낡은 귀족계급 및 전사계급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다. 언덕 위에서 이 전투를 목격했던 괴테가 오늘 이곳에서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특권 폐지에 대한 1789년 8월 4일 법령 실행은 더욱 급진적인 경향을 띠었다. 1792년부터 입증의 방향이 뒤바뀌었으니 점점 더 자주 영주들을 향해 그들의 권리가 지닌 계약상의 기원을 입증해보라고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회의 1793년 7월 법령은 이른바 언어적 접근을 택하면서 훨씬 신속하게 가결되었다. 예컨대 모든 영주세와 지대는 낡은 봉건 질서와 바로 결부되어 있는 용어가 이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 즉각 보상 없이 폐지되어야만 했다. 이는 부역과 부가조뿐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용인되지 않았기에 상스와 로 및 이런 유형의 여타 의무들과도 관련된다. 상스는 영주에게 내는 일종의 지대였고 오래전부터 예속관계, 즉 정치적 군사적 종속을 식별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로의 경우가 틀림없이 더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여러 지방에서 토지 소유자의 주요 소득 양식이 되었을 정도로 로는 극도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된 혁명가들의 눈에는 부당한 봉건적 왕권과 정당하다 여겨지는 근대적 소유권이 극단적으로 뒤얽혀 있음을 로가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로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793년 7월에 신속하게 영주세와 지대는 폐지되었고 또 부역과 부가조 등 어떤 예외도 용납되지 않는 형태로 귀족과 사제계급의 권리와 특권은 폐지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